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정치학과 80학번 출신이고요. 이동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대사상연구회하고 정치평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현대사상 강좌 시리즈의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제가 그걸 첫 번째 지금 그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그 영광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 동료 정치사상 전공자이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한테는 또 한참 스승님 또 선배님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데 앞에서 지금 제가 그 말을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송구스럽고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고요. 부제는 아테네의 메타포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비극의 그 3대 시인 작품들을 쓴 3대 시인들이 있는데 예컨대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요 세 사람의 이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이스킬로스의 이제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때 왜 그리스 비극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의 원형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의 전성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었고 그때 아테네의 정신 또 아테네가 그때 민주정이었으니까요.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 비극 시인들이어서 그분들의 그 작품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플라톤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민주정에 약간 좀 쇠퇴하기 시작하는 뭐 그 시대에 나오셨던 분들이어서 사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아테네 민주정이라고 하는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걸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그런 비극 시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과목을 바꿔가지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라고 하는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라고 하는 데서 그 수업에서 이 그리스 비극에 관한 그 수업을 한 4주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주 정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챕터 한 5주차 가서 이제 플라톤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현대로 넘어가고 이제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서는 맨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그 옛날 그 트로이 전쟁 시기 그 전쟁 시기, 이제 그때가 주 무대가 되는 거를 예컨대 뭐 전설이라든지 그 호머의 그 일리아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그리스 비극 시인들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 하나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 민주정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정이 성립되어지는 것은 아테네에서 BC 한 6세기경이거든요. 그래서 솔론의 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BC 499년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BC 5세기로 오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기면서 이제 민주정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또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내부 패권을 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한테 지는데 요때까지의 그 기간 그게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1세기 동안이 가장 민주정에 가장 꽃피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소위 말해서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난 다음에 점점 아테네가 이제 쇠락을 하게 되는데 그 쇠락을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흘러가면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민회에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BC 399년인데요. 이때부터 아테네의 민주정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마케도니아한테도 또 아테네가 지게 되고, 그다음에 거의 그 아테네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게 돼서는 BC 318년이라고 해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건데요. 포키온 장군인데요. 아테네 장군인데 이 포키온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이제 아테네 민주정이 정말 이제 중우 정치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민회가 엉뚱한 결정들을 하는, 먼저 이렇게 돼서 이제 민주정이 완전히 그 망가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게 한 BC 4세기 말경, 4세기 초경, 이제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 포키온의 죽음, 또 마케도니아의 패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민주정의 쇠퇴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때 바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가 이제 전성기였던 시기에 소위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할 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비극 시인들인데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다 이때 시기입니다. 그 전성기 때, 이 전성기 때 시기여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비극이 그러면 민주주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정치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일종의 이 작품들은 뭐 그 당시에 뭐 KB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MBC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가장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광장이나 그 공연장에서 상영되어지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시민 교육 텍스트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아테네 민주정 전성기에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 또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 교육 텍스트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3대 비극 시인들인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나 이 사람들의 작품들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 시민들한테 가장 큰 공감대를 얻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 훨씬 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었고, 또 그래서 영향력도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 저희 20세기에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데 예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인들은 비극 작가들을 정치 지도자들의 헌법적 권위보다도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 라고 이제 그 시인들을 이제 생각하기도 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또 테플린 같은 사람은 아테네 도시 공동체 구축의 통합의 원리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플라톤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3대 비극 시인들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 세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할 텐데요. 특히 이제 아이스킬로스만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아테네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만 하더라도 엘레우시스라고 하는 거기 좀 지방 출신이고요. 작품은 이제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을 이제 쓰고는 있는데, 또 이제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콜로누스라고 하는 또 지방 도시,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테네 출신이 아니고요. 또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 살라미스 해전에 있었던 그 살라미스 섬 출신이어서 다 지방 출신이다, 다 변방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또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제 그 작품을 다 할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랩업하면서 이제 공통점으로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이제 거의 선두 주자에 해당되어지는 분이죠. 이분의 그 작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내용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함의를 끌어내는 걸로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아까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아테네가 이기면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됐다고 했는데, 이때 그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참전했고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도 참전했던 용사이면서 이제 작가인 이런 사람이고요. 또 애국자인 아테네를 가장 사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자기가 이런 어떤 전쟁에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에 참전했던 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애국자인 또 참전 용사인 아이스킬로스의 이제 작품들 크게 이제 세 개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이게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작품이 다 3부작처럼 돼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3부작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부작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레스테스는 누구냐 하면 여기 전체 가계도가 있는데요. 이 가계도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로 있는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치 주인공처럼 이제 되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개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기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있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아르고스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르고스의 왕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트로이 전쟁 당시에 그 그리스 총연합군 사령관 이어서 가장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 중에서는 가장 추앙받고 가장 이제 존경받고 가장 힘이 셌던 그 아가멤논 그 왕이 또 다른 주인공이어서 이 아버지 아가멤논과 그 아들 오레스테스 이 두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고요. 여기는 이제 아르고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국가인데 이 아르고스는 또 어떤 거냐면 아테네 스파르타보다도 더 큰 도시, 더 이 당시에 그 고대 한 BC 한 10세기경쯤에 그 가장 강성했던 국가가 아르고스고요. 또 아르고스는 또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해군이나 그 함선이 많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르고스, 그 다음에 테베, 테바이, 그 다음에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제 크기로 따지자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어서 가장 큰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비극 시인들은 다 지방 출신이기도 하지만 자기네 작품들에서 아테네에 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이제 새로 이제 떠오르는 곳이고 새로운 민주정 체제를 하는 곳이고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나라, 우리가 이제 미국 이야기, 뭐 이렇게 중국 이야기 좋아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아르고스 이야기, 테베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아테네는 이 아르고스랑 어떻게 틀린가? 우리는 테베랑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전략, 이기 때문에 아테네에 대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테네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을 씁니다. 딱 한 번을 쓰는데 그게 언제 쓰냐면 그 줄거리 맨 마지막에 그래서 주인공이 가서 맨 마지막에 가는 곳 거기가 아테네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다른 지역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아르고스라고 하는 그 제일 큰 곳의 이야기인데 이 아르고스는 원래 탄탈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건한 그런 도시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쭉 거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왕이 다툼들이 이제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된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주인공이지만 그 선조 때에 가면 아트레우스라고 하는 또 왕이 있었고요. 또 그 아트레우스의 동생으로는 티에스테스라고 하는 동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한테는 티에스테스는 삼촌뻘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가멤논 왕은 또 그 자기 부인으로서 클리타의 메스트라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 있고요. 또 아가멤논의 동생의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메넬라오스는 누구냐 하면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이어서 그러니까 이 집안은 뭐 형은 아르고스의 왕, 뭐 동생은 스파르타의 왕. 그러니까 대단히 강건한 그 명문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메넬라우스에서부터 이제 탄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헬레네라고 하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 그 헬레네가 바로 이 메넬라우스의 부인입니다. 그 메넬라우스의 부인이고요. 또 헬레네가 이제 그 스파르타의 왕비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아뿔사 또 거기를 방문했던 다른 지역, 저 터키, 그 지역에 사는 트로이에 있는 왕자 파리스가 이제 스파르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파리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남편과 스파르타, 그리스를 배반하고 트로이로 도망간 그 헬레네 부인이고요. 또 헬레네랑 같이 도망을 쳤던 그 유부녀를 꼬셔서 도망을 갔던 트로이의 왕자는 파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스, 헬레네가 이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이제 모티브를 이제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아가멤논 그 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인데요. 그 아가멤논과 클리타이메스트라 왕비 사이에 있는 이녀 일남이 있습니다. 큰 딸이 이피게네이아, 둘째 딸이 엘렉트라. 그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이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의 오레스테스, 어린 아들이 이제 하나 있어서 이게 전체 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조금 있다, 이게 비밀에 가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아르고스 그 왕가 있었던 일, 아가멤논 위에 아트레우스 이제 시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이제 아트레우스나 그 동생이었던 티에스테스나 다 이제 왕제가 훌륭한, 충분히 그 아르고스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서로 형제간에 이제 그 왕의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형인 아트레우스가 이제 그래도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어받았는데 동생이었던 티에스테스는 그게 좀 불만인 거예요. 내가 형보다 더 나은데, 내가 더 머리도 좋고 더 용맹하고, 내가 왕이 둘째라는 서름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된 거지, 왜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억울해. 라고 이제 티에스테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내가 형보다 낫다라는 걸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아트레우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티에스테스는 하나 이제 흉계를 꾸밉니다. 그 흉계가 뭐냐면 자기 형 아트레우스의 부인, 자기한테 형수죠. 형수를 꼬셔서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랑 이제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형인 아트레우스한테 복수하겠다. 남자로서는 형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훨씬 정력이 있어. 남성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항상 그 비밀이란 없잖아요. 다 스캔들이 이제 터지고, 뭐 이진호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동생이었던 이 티에스테스가 왕비랑 이제 그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아트레우스는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자기 형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복수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동생이었던 티에스테스를 이제 궁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정치 투쟁을 하느라고 너무 싸웠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널 좀 위로해 줄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주고, 성대한 장치를 벌여주고, 뭐 음식도 많이 갖다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에스테스가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또 주방장 특선 요리라고 해가지고 뭐 한 스프가, 뭐 맛있는 스프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맛있는 스프가 나와가지고 그걸 동생인 티에스테스한테 주게 되니까, 티에스테스를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다 비우고 나니까 아트레우스가 이제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티에스테스야, 너 지금 먹은 게 그 스프가 뭔지 아냐? 너 우리 그 왕비랑 너 불륜을 저질렀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지금 그 먹은 스프는 네 첫째, 둘째 아들을 죽여서 솥에 넣고 끓인 스프야. 네가 지금 먹은 거는 네 자식들을 먹은 거야. 라고 이제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주고 결국은 그 말을 들은 티에스테스는 맛있게 먹은 음식을 다 개워내고 다 오바이트를 하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 그 궁전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티에스테스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분기탱천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형이고 뭐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트레우스 형을 치고 다시 티에스테스가 아르고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되어지고 이제 자기 형을 죽이고요. 그래서 이제 티에스테스가 왕이 됐는데, 아뿔사 아트레우스한테는 왕위를 뺏기긴 했지만 유명한 아들들이 있어요. 아가멤논, 큰 아들 아가멤논, 또 그 둘째 아들 메넬라우스, 다 뭐 나중에 다 왕들이 되고 트로이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어서, 결국은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야, 우리 아버지를 삼촌이 죽여? 이럴 수 없다.
라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가서 삼촌이었던 티에스테스를 또 죽입니다. 그 죽이고 아가멤논은 이제 다시 아르고스의 왕이 되고 메넬라오스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지역을 평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정을 했는데 아뿔싸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인 메넬라오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스파르타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 제 부인 있지 않습니까? 헬레네. 도망쳤습니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아니면 배가 맞았는지 도망을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왕비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트로이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를 모욕하고 있고 우리 아르고스의 우리 가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동생인 메넬라오스가 형한테 이제 SOS 무전을 쳤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가멤논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에 대한 모독이고 스파르타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가문에 대한 모독이니까 트로이 놈들을 가만둘 수 없으니까 애들 다 모아서 쳐들어가자. 라고 모아서 쳐들어간 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제 막 한 1000여 척의 이제 배를 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차출을 해가지고 그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트로이를 가는데 제가 지난달에 참 우연치 않게 트로이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페르가몬, 에페소스 뭐 그런 데 갔다 왔는데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그런 곳인데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한데 바람이 너무 말고 많이 불고 굉장히 그 파도가 세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에다 보니까 아가멤논의 그 함대가 막 1000여 대의 함대가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다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물고기 밥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자 뭐 신탁을 해보니까 하늘이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가멤논 총사령관이요. 네가 만약에 이 폭풍우를 뚫고 가서 전쟁을 이기려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하나 희생해야 된다. 뭐 희생이 없이 어떤 대가를 얻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신탁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했던 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배를 출발할 때 같이 갔던 자기 딸 큰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데리고 가는데 이피게네이아가 자기한테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피게네이아가 자기 딸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딸을 물속에 던져서 고깃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늘이시여 제발 폭풍우를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피게니아는 참 운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고대의 왕들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아가멤논은 자기 아들이 오레스테스를 데리고 이 트로이 전쟁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오레스테스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큰 딸이었던 이피게니아를 데리고 가다가 이피게니아는 갑자기 비명횡사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피게니아를 이제 물에다가 수장을 시키고 결국은 이제 그 폭풍우를 뚫고 트로이로 갑니다. 그래서 트로이로 가서 이제 겨우 이제 그 트로이 성을 점령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을 점령하는데 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겨우겨우 뭐 매번 전투를 하는데 워낙 그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산성이 겨우 트로이 목마 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함락을 시키고 1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아르고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이제 아가멤논은 그래도 승리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승장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르고스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 이겼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평화로운 시간. 10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한숨 돌릴 타이밍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인기척이 나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부인인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쓱 다가와요. 그래서 나 샤워하고 곧 나갈 텐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보채느냐. 나 금방 나갈게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부인인 클리타이메스트라가 뒤에 숨기고 있던 도끼를 꺼내서 자기 남편을 꽝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여요. 그 왕비였던 클리타이메스트라가 10년 만에 만난 남편을. 그래서 아가멤논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리타이메스트라는 남편을 죽였는데 아뿔싸 보니까는 사실은 또 클리타이메스트라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아이기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기스토스가 클리타이메스트라의 정부 같은 사람이었고요. 또 아이기스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비밀을 캐오다 보니까 아뿔싸 저기 위에 있었던 그 아가멤논의 삼촌 티에스테스가 왜 나중에 뭐 아트레우스가 뭐 저기 간통을 했을 때 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여서 스프를 끓였다고 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셋째 아들. 비밀에 숨겨져 있던 어렸던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아이기토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10년이 아니죠. 더 아가멤논 아트레우스니까 한 20년이 지나서 찾아와 가지고 클리타이메스트라를 남편이 없는 사이에 꼬드겨 가지고 남편이 돌아온 남편 아가멤논을 죽이게 만든 그 장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이 클리타이메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 아르고스의 왕이 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가멤논한테는 아까 이제 그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던 오레스테스. 이 오레스테스는 그 원래 그 트로이 전쟁 나갈 때는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청년이 되었고요. 또 오레스테스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누나였던 이피게니아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오레스테스는 아르고스의 후위를 위해서 엄마였던 클리타이메스트라 왕비가 자기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이었던 포기스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좀 거기 친정 아버지한테 얘를 좀 잘 좀 키워주세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라고 포기스 왕국에 그 어린 아들 오레스테스가 가 있었는데 이제 1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불사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였던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아빠 또 왕 아가멤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 오레스테스는 또 오열을 하게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엄마가 왜 아버지를 죽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편으로는 어머니한테 대한 복수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또 우리 아르고스의 왕을 죽였으니까 역모를 꾸민 클리타이메스트라 자기 엄마를 죽여야 되는 운명. 또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엄마를 어떻게 죽여서 복수를 하고 우리 아르고스를 다시 재건을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연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폴론 신이 이제 이성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폴론 신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야 오레스테스 이거 고민할 게 아니다. 아무리 네 엄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왕을 죽였다. 단순히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문제이며 국가를 지금 반란을 꾀한 것이기 때문에 역모다. 그러니까는 가서 엄마를 죽여라. 라고 이제 아폴론 시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레스테스는 이제 막 번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그게 그래도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왕이기도 하니까 그 왕을 죽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다 해서 결국 몰래 자기 고향인 아르고스로 가서 자기 엄마하고 아이기스토스를 다 죽입니다. 도륙을 내서 이제 또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는데 아뿔싸 오레스테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의 망령이 계속 나타나고요. 꿈에서 나타나고 또 이 아르고스에는 복수의 여신들이라고 하는 또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수의 여신들이 어떻게 넌 엄마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인간은 우리 아르고스에서 살 수가 없다. 복수를 해야겠다. 이름이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니까. 그래서 오레스테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수의 여신들이.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는 결국은 어머니의 망령, 그다음에 아르고스에 있는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겨서 아르고스 왕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이제 도망자 오레스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도망자 오레스테스가 되었을 때 여기를 가도 쫓아오고 저기를 가도 쫓아오고 그래서 한 몇 군데를 가다가 쫓기는 신세를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아테나 여신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 가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테나 여신이시여, 내가 여차저차 했는데 내 사정이 이런데 내가 도망 다니다가 너무 지쳤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하시는 어떤 판결에 내가 그걸 모든 걸 맡기겠다.
내가 죄인이면 처벌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죄가 없으면 사면해 달라. 뭐 지금 상황과 비슷하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아테나 여신이 헌법재판소 대신에 아테나 여신이 이제 그 물어보니까 아테나 여신은 네 사정은 잘 알겠다. 근데 이것을 내가 평결할 거는 아니다. 여기 내가 아테나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인데 아테나 시민들한테 물어보자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테나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젊은이의 사정을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할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뭐 엊그제는 하나 무죄가 나오고 뭐 또 어떤 때 유죄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올해 그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고 투표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앞불싸 가부 동수가 나옵니다. 5대5.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유죄 5, 무죄 5.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아테네 여신이 개입을 하면서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유죄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죄라고 해서 아르고스로 가서 왕이 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레스테스요. 그렇다면 당신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르고스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널 죽이는 게 아니라 혹시 괜찮으면 아테네에서 살래? 아테네는 받아줄게. 네가 생각이 있으면 아테네에 그냥 시민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하겠다. 그것을 아테네 시민들은 허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는 좋습니다. 뭐 저는 왕 되는 거 이제 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쫓기는 거 싫으니까요. 그냥 여기 아테네에서 살게요. 라고 오레스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는 이제 사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어머니의 망령 또 아르고스에서부터 쫓아온 복수의 여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르고스의 복수의 여신들은 또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테나 여신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복수의 여신들인데 그럼 복수를 못하고 우리는 아르고스로 돌아가야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복수도 못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테나 여신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르고스에서 온 복수의 여신들한테 그러면 너희도 여기서 살아라. 어차피 아르고스도 못 가고 갈 데도 없는데 임무 수행도 못했고 여기 아테네에서 살아라. 대신 조건이 있다. 사는데 복수의 여신들 너무 이름이 좀 험하다.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쓴다. 그래서 복수의 여신들 대신 계명을 해라.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자비의 여신들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여신들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아테네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 또 아테네 시민들 아테나 여신이 맨 마지막에 환호성을 지르는 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의 끝입니다. 전체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비극의 연속, 즉 복수 혈전. 제목을 붙이자면 더 적절한 그 제목은 뭐 옛날에 코미디언 이경규는 복수 혈전을 찍어서 이제 망했지만 지금 이 아이스킬로스가 찍은 복수 혈전은 굉장히 성공을 해서 그 아테네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복수 혈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복수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저는 이제 이어진다라고 계속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선왕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버지였던 아트레우스가 조카들을 죽여서 자기 동생 티에스테스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스프를 먹겠다. 조카들을 죽였다는 거죠. 또 2차 비극은 또 삼촌이었던 티에스테스가 복수를 위해서 형이었던 왕인 아트레우스를 죽였던 거. 또 3차 비극은 또 그 조카였던 아가멤논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왕위를 찬탈한 티에스테스 숙부님을 죽인 거. 또 4차 비극은 아가멤논이 또 이제 트로이 전쟁을 나가다가 자기 딸을 아무 이유 없이 뭐 제사 지낸다고 그 폭풍으로 없앤다고 딸을 죽였다는 거. 그다음에 5차 비극은 또 뭐냐면 나중에 아가멤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부인이었던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자기 남편이자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죽인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 6차 비극. 이게 더 이제 클라이맥스인데요. 이 아들이었던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와 국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 엄마까지도 죽인 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에스컬레이트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조카, 삼촌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차 비극에서는 딸을 죽였다. 자기 자신의 파트 일부분을 지금 죽이는 거고요. 또 5차 비극에서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였다. 물론 이제 요즘에 부부 관계가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그 친밀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을 죽였다. 이거는 자신의 템포러리한 아이덴티티를 죽였다. 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6차 비극에서는 아들 오레스테스가 엄마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급자나 가족, 뭐 존속 살해일 뿐만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상징성, 즉 자기 자신의 고향, 자기 자신의 오리진, 자기 자신의 원천을 부정하는 행위까지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비극 작품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오레스테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건데 오레스테스는 단순히 왕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을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인간의 운명,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작품이 모티브가 돼서 쓰여진 근대 그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바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햄릿이 여기 나오는 오레스테스를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 근대적 버전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선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공이 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이거죠. 왕이니까 그 충실히 자기의 왕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 그 동생의 부인 제수 시인 헬레네를 그 트로이 애들이 강탈해 가니까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사적인 데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점점 전쟁으로 가고 또 뭐 하면서 공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전쟁을 위해서 자기 사적인 딸을 희생하는, 그래서 살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병사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딸을 자기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뭐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왕, 전형적인 공적인 인간, 뭐 이제로 보여지는 이제 그게 이제 아가멤논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비였던 클리타이메스트라의 입장은 뭐냐면 공보다는 사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남편도 왕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클리타이메스트라의 입장은 뭐냐면 딸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분노. 또 전쟁을 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자기 그 아르고스에서 그 궁에서 혼자 독수공방했었다라고 하는 외로움, 두려움, 뭐 정신적인 고동. 그 다음에 또 사실은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기스토스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사귀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들었고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페이스북에라도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올려가지고 남편의 생사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결국 맨 마지막이 불륜에 빠지는 거였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의 어떤 사생활은 망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사생활이 망가진 거에 이 원인, 이 복수의 대상인 남편, 이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남편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적인 정당성. 뭐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복수를 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아들이었던 그 오레스테스의 한번 입장을 보면 오레스테스의 입장을 보면 아주 아까 햄릿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받은 운명의 이중성, 듀얼리티. 뭐 듀얼리티가 사실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엄마를 죽여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 내가 엄마를 죽여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엄마를 죽임으로써 아르고스라고 하는 국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 blessing,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축복, 저주받은 운명, 축복받은 운명.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의, 역사에 대한 얄미움, 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아빠처럼 자기가 왕이 되지도 못하고, 또 복수의 여신들과 엄마의 망령들에 쫓기다 겨우 아테나 여신의 법정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타양 땅인 아테네에 정착하게 되는 운명.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나 여신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테나 여신의 입장은 뭐냐? 한편으로는 여기 신들이 한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아폴론 신, 복수의 여신들, 아테나 여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테나 여신의 입장은 뭐냐면, 오레스테스의 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복수의 여신들 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예요. 복수의 여신들은 복수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아폴론 신, 그 자기 오레스테스로 하여금 가서 엄마를 죽이라고 부추겼던 아폴론 신은 국가 정의를 위해서 엄마를 죽이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아테나 여신의 입장은 뭐냐면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제 또 아테나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쓴 것처럼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아테나 시민들한테 결정을 맡겼다. 왜냐하면 신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사는 인간에게, 인간사는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또 판결을 했는데 불사 동점이 나왔어요. 5대5.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로 하면 4대4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레스테스의 입장과 복수의 여신들의 입장을 각각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 모두 아테네에서 살도록 배려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복수라고 하는 리벤지라고 하는 문제를 결국은 리콘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화해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아테나 여신의 결과적인 내용책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정치와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화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갈등은 아무리 복수하고 아무리 정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레졸루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레졸루션이 아니라 레콘실리에이션, 화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과 사의 균형이 필요하다. 아가멤논은 너무 퍼블릭을, 또 왕비였던 클리타이메스트라는 너무 프라이빗을 우선시하다가 둘 다 죽었다. 결국 죽지 않고 결국은 이 국가를 이끌어가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 화해인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공사 이 중에 어떤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공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정의란, 아테나 여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의란 철학적 정의와 다르다는 거죠. 철학적 정의는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사악한 것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불의로운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인지를 나누는 게 철학적 정의라고 한다면, 정치적 정의는 화해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교훈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읽었던 그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근삼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제 그 버전을 읽었는데요. 뭐 이근삼 선생님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그 번역가, 극작가로서 제1세대에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이 작품들을 다 번역해 놓고 나중에 해설서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죄를 범한 자는 필연적으로 정의의 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답니다. 그래서 해설서에 지금 이 작품들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내용과 정반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풍토인 것 같아요. 한국적 풍토에서의 어떤 정의와 불의의 문제,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사필 규정, 아니면은 뭐 죄를 범한 자는 법으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철학적 정의의 입장에서 항상 해석하는 게 한국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읽었던 다른 해설서에서는 피터 유벤이라고 하는 유대계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타자와의 화해가 정치적 정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단계를 보여준다. 특히 화해 과정이 첫 번째 recognition, 타자에 대한 인정. 두 번째 reciprocity, 타자와의 상호성. 세 번째 reconciliation. 다 re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피터 유베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 네 번째로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두 번째, 이중성을 담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핵심은 저는 이분법과 이중성의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사실 인간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인간사는 아까 오레스테스의 운명과도 같이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부분,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부분, 한편으로는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는 부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죄를 짓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듀어, 담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그 국가의 어떤 정의가 살아있는 거는 이중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여기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 이거 나눌 때 오히려 그 정의로운 국가는 깨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또 적어놨지만 넘어가서 그럼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지금 오레스테스가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 오레스테스의 운명과 같이 아이러니한 존재. 아이러니.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 고통을 잉태한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뭐 이제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고통스럽느냐? 인간의 삶이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모순과 이중성을 담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란 뭐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간의 조건이요. 또 인간의 어떤 에너지, 또 인간의 존엄성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은 오히려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게 뭐냐?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겪었던 거를 어떻게 다른 죄인과 화해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은 점점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프라이드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디그니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고통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위즈덤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의 내용은 뭐냐면 이중성에 대한 담지.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정의와 다르게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계몽이나 교육이나 뭐 아무리 책을 읽어도 얻어지지 않는다. 또 복수를 통해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써놓은 게 파테이 마토스라고 하는 어구인데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Wisdom comes through sufferings. 지혜는 고통들로부터 겪어야 비로소 나온다. 그게 파테이 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고통, 그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고요. 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항상 상대방과 나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야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지금 메타포 지금 아테나 여신 아테네에서 살게 했다. 이제 그거 이제 이 작품 그 아이스킬로스 작품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결국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작품들은 못하지만 결국은 최종 거주지로서의 아테네.
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작품에서 이런 말들이,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지금 아이스킬로스의 이 세 개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 거기는 어디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침모를 살해한 오레스테스. 또 그 다음에 복수의 여신들로 여기까지 쫓아왔다가 아르고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명을 해서 자비의 여신들로 계명을 해서 사는 곳. 그게 이제 아테네라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포클레스는 그 오이디푸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작품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작품들이 있어요. 뭐 안티고네라든지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든지 이 3부작에서도 결국은 그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내용은 말씀드렸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이디푸스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테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오이디푸스는 왜 아테네의 수호신이 될 수 있느냐? 오이디푸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의도치 않게 죽였고 자기 어머니하고 의도치 않게 근친상간했었던,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테베에서 그랬던 오이디푸스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됩니다. 그런 것,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메타포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아까 3대 비극시대 세 번째 작가. 여기서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메디아도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메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저 흑해 연안. 지금으로 따지면 다 그루지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이제 선진 문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살려고 막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뭐 이아손이라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그 메디아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결국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요. 죽여고서 내가 여기 먼데 와서 너무 지금 차별받는다라고 이제 울부짖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테네로 가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저기 그루지아 출신의 어떤 자기 자식들을 죽였던 살인자 메디아를 받아주는 곳. 이런 이제 그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게 정치 공동체로서의 아테네. 자, 오이디푸스, 오레스테스, 아르고스 사람이고요. 침모 살해자고요. 또 오이디푸스, 테베 사람입니다. 친부 살해자이자 침모 상간자. 또 지금 얘기했던 메디아는 콜키스 사람인데 비그리스인이죠. 완전히 자매 살해자이자 자식 살해자인 사람. 다 살인범들만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아테네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폴리스 아테네, 우리가 민주정의 폴리스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결국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방인들의 모임. 다 외지인들이에요. 그 아테네 출신들이었고요. 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죄인들의 모임. 지금 제가 캐릭터상으로는 다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죄인들의 모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비극 시인들 자신들도 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테네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관점은 뭐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데, 그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게 동질자들의 지배. 그거 아니다. 아테네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다수의 지배. 아테네는 그게 아니다. 다수의 지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방인들의 모임. 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텃세 부리면서 내가 뭐 저기 조선족 출신이야, 아니면 내가 뭐 장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싸움만 나지, 여기 서울의 땅에 와서 신길동에 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면 화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것을 이제 서양 사상은 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역사가 결국은 그 고대 아테네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모임, 스트레인저스들의 모임. 그 다음에 뭐 19세기 그 프랑스 대혁명이 난 다음에 19세기 파리는 뭐냐? 저는 망명자들의 모임.
엑사일스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세기 아메리칸 드림 시대에는 뉴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건데,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미그런트의 모임, 이민자들의 모임. 근데 제가 지금 이방인, 망명자, 이민자 이렇게 써놓고 옆에 영어로 다 써놨어요. 영어가 다 상징하는 단어 뜻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엑사일,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에미그런트,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다 X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들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지 여기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테네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되받아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하려고 한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토박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 이방인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들과 뭔가 어떤 거리를 두면서 또 어떤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곳의 토박이다, 제가 굴러 들어온 돌이다, 굴러 들어온 돌은 쫓아내야 된다, 토박이가 정이다, 토박이한테 내가 원소유권이 있다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깨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작품들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방인, 망명자, 이민자, 외부인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